이틀 동안 벌어진 공중전에서 북베트남의 미그 17에게 밀격을 당한 미군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중전에서 썬더치프를 2대나 손실한 미공군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죠. 미 공군은 F-100 슈퍼세이버 정도면 미그 17을 충분히 제압할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슈퍼세이버는 가속 능력이 떨어졌으며 형편없는 저속 기동성으로 미그 17을 압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 공군은 슈퍼세이버를 북폭 호위 임무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했으며 베트콩을 상대로 하는 남폭 임무에만 투입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북베트남의 하늘에는 가장 믿음직한 세계 최강의 전투기를 투입하기로 했죠. 바로 F-4 팬텀이었습니다. 강력한 쌍발 엔진을 가지고 있었던 팬텀은 엄청난 가속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높은 고도에서는 마 1을 쉽게 뛰어넘었죠. 물론 공기 밀도가 높은 낮은 고도에서도 초음속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이 무렵 양산형 팬텀에 탑재된 공대공 레이더는 높은 고도에서는 무려 70km 거리에서 적기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었으며 최대 사거리가 18km나 되는 에임7 스페로 미사일을 표적으로 유도할 수 있었죠. 스페로 미사일의 최대 사정거리는 조종사들의 유관 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이른바 BVR 공격이 가능한 최초의 전투기였습니다. 원거리에서 적기를 탐지하면 스페로 미사일로 선제 공격해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으며 적기가 살아남는다고 해도 근거리에서 공격이 가능한 에임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로 끝장내버릴 수 있었죠. 구시대의 유물로 여겨지던 기관포는 팬텀의 고정 무장에서 제거된 상태였지만 공대공 미사일을 8발이나 장착하고 있었던 팬텀이 북베트남의 하늘로 투입된다면 단숨에 제공권을 장악하고 미국이들을 쓸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F-4C 팬텀 대대는 태국의 우봉 비행장에 전개했으며 썬더치프 전폭기들과 함께 북베트남의 하늘로 날아가게 됩니다. 한편 미 해군도 F-4 팬텀을 호위 전투기로 본격 투입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규모가 컸던 미드웨이급 이상의 항공모함들은 F-4B 팬텀 대대가 이미 배치된 상태였으며 퇴역을 앞두고 있었던 F-8 크루세이더와 동시에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베트남 해역에 전개한 항공모함들 중에서 과반수였던 27 찰리급 항공모함들은 팬텀을 운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F-8 크루세이더가 주력 전투기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미군의 팬텀 전투기들이 북베트남의 하늘을 위협하고 있었지만 북베트남 공군의 상황은 한심한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공중전에서 썬더치프 2대를 격추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지만 미그 17 세대와 조종사들을 모두 잃었으며 일부 베테랑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아직은 미숙한 상태였습니다. 미그 17 조종사들은 용감하게 하늘로 날아올랐지만 전투가 아니라 비행사고로 인해서 소중한 전투기와 조종사들이 손실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죠. 따라서 적은 숫자의 베테랑 조종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숙한 조종사들은 당분간 실전 출격을 자제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훈련 비행만 실시하게 됩니다.
1965년 4월 9일 북베트남의 타인호와 지역에서 공격기들을 호위하던 미 해군의 F4 팬텀 편대가 미그 17 편대와 조우합니다. 드디어 팬텀의 첫 번째 공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1300m 이상의 고도에서 미그 17 편대를 탐지한 팬텀기들은 미사일을 난사하며 미그 편대에 달려들었죠. 본격적인 교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스페로우 미사일 4발이 미그 편대를 향해 날아들었으며 팬텀의 장거리 공격에 깜짝 놀란 미그 17 조종사들은 뿔뿔이 흩어지며 낮은 고도의 구름 속으로 도주합니다. 팬텀 조종사들도 일제히 산계하며 미그기들을 추격했으며 사이드바인더 2발과 스페로우 3발이 추가로 발사됩니다. 이날의 공중전에서 팬텀의 조종사들은 도주하는 미그 17 한 대를 격추한 것 같다고 보고했지만 구름 속으로 뛰어들며 미그를 추격하던 팬텀 한 대가 실종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날의 공중전에서 격추된 미그 17은 단 한 대도 없었으며 실종된 팬텀은 아군기가 발사한 스페로우에 맞아 격추된 것 같다는 황당한 보고서가 제출됩니다. 팬텀이 자랑하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스페로우는 정면으로 접근하는 적기를 최대 18km 거리에서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었지만 적기와 아군기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렵까지 미 공군기들은 피하 식별 장치가 없었으며 적기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지상 레이더의 관제도 없었기 때문에 스페로우 미사일을 너무 과감하게 사용한다면 아군기를 격추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실전에서 증명돼 버린 것입니다. 이 무렵 북베트남 공군은 출전을 자제하고 훈련에 집중한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여서 북베트남의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들은 거의 대부분 미군기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스페로우 미사일의 오인 사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군기를 오인 사격할 위험성에 대해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작동하는 피하 식별 장치가 개발될 때까지 스페로우 미사일 사용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내려집니다. 그것은 바로 스페로우를 발사하기 전에 반드시 육안으로 적기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지침이 향후의 공중전에서 팬텀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편 1965년 5월 12일 미군은 폭격을 중지했으며 북베트남의 협상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북베트남은 미국의 협상 제안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으며 완전히 무시해버렸죠. 일주일을 기다리던 존슨 대통령은 크게 실망했으며 북베트남 정부를 보다 강력하게 압박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로써 다시 시작된 공습작전은 롤링 썬더 2로 명명되었으며 북위 20도선 이북의 공격 목표들이 새롭게 리스트에 추가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노이와 하이퐁 주변의 주요 목표에 대한 공습은 허가되지 않았으며 공격 목표에 대한 결정권은 여전히 백악관이 쥐고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폭격 금지 지역으로 묶였던 북위 20도선 이북의 지역에는 어느 사이엔가 2배 이상 증강 배치된 북베트남의 대공포화가 미군기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965년 6월 17일 항공모함 미드웨이에서 발진한 21 전투기 대대 팬텀 2대가 아군 공격기들을 호위하며 타인호와 방면으로 출동합니다. 아군기들의 공습이 모두 끝나갈 무렵 팬텀의 레이더는 60km 거리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보기 2대를 탐지합니다. 미군기들은 3000m의 중간 고도로 날아가고 있었는데 지상 레이더의 관제를 받고 있었던 미그 17 전투기들이 같은 고도로 날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도에서는 팬텀의 레이더 성능이 극대화되면서 스페로우 미사일을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었죠. 교전 규칙을 잘 알고 있었던 루페이지 중령은 접근하는 보기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으며 보기들이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기체를 기울이자 미그 17의 특징적인 날개 형태를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미그 17의 날개는 먼 거리에서도 확연히 구분되었으며 더구나 2대인 줄 알았던 미그기들이 4대로 이루어진 편대였죠. 팬텀 편대는 고도를 약간 낮춘 후에 정면으로 접근하는 미그 17 전투기들을 조준하고 즉시 스페로우를 한 발씩 발사합니다. 팬텀의 장거리 정면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미그 조종사들은 먼 거리에서 점으로 보이는 팬텀기들을 향해서 직선으로 돌진하고 있었죠. 순식간에 마하 4까지 가속한 스페로우 미사일은 선두의 미그기에 정확하게 명중했으며 잠시 후에는 두 번째 스페로우가 또 다른 미그기를 박살내버립니다. 폭발에 휘말린 세 번째 미그기도 연기를 끌면서 지상으로 추락하고 있었으며 깜짝 놀란 네 번째 미그 17은 그대로 도주해버립니다. 미 해군의 팬텀기들이 미그 17 2대를 확인 격추했으며 또 다른 한 대를 미확인 격추하는 엄청난 전과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날의 교전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스페로우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한 전투였으며 이상적인 조건에서 발사된다면 적기들이 대응하기도 전에 공중전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실전에서 입증한 것입니다. 미 해군의 팬텀기들이 첫 번째 미그 격추를 달성하며 환호하고 있었지만 미 공군의 팬텀기들은 아직 미그와의 교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 공군의 F-4C 팬텀 편대는 썬더치프 전폭기들을 호위하는 임무를 연일 반복하고 있었는데 북베트남의 레이더 관제 요원들은 팬텀기들이 최선두의 썬더치프 편대와 함께 날아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매복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던 미그 17 조종사들은 미군기들이 공격을 모두 마치고 돌아갈 때 맨 마지막에 뒤처진 썬더치프 전폭기들을 요격한다는 새로운 전술을 시도하고 있었죠.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목표 상공으로 날아온 팬텀기들은 연료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군기들을 추격하는 미그 17을 저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거운 폭탄을 모두 투하해버린 썬더치프 전폭기들은 빠른 속도로 가속해서 미그 17을 따돌릴 수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가 없었지만 약이 바짝 오른 팬텀 조종사들은 미그의 전술을 역으로 이용하는 기만 작전을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팬텀 편대가 가장 마지막으로 이륙하는 썬더치프 전폭기들과 타이밍을 맞춰 출격하기로 했으며 공습이 모두 끝나면 썬더치프 전폭기들이 현장을 이탈한 후에 맨 마지막으로 목표 상공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미그 17 전투기들이 예상대로만 움직여준다면 그들은 팬텀이 기다리고 있는 덫으로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1967년 7월 10일 드디어 작전이 결행됩니다. 4대의 F-4C 팬텀으로 이루어진 밍크 편대는 가장 후위의 썬더치프 편대를 호위하며 목표 상공에 도달했으며, 썬더치프 전폭기들이 폭격을 모두 마치고 물러날 때까지 상공에서 대기합니다. 썬더치프가 모두 빠져나갈 무렵까지 미그기들이 나타나지 않자 밍크 편대는 마지막으로 크게 원을 그리며 순찰 비행을 실시했는데, 이 순간 북쪽에서 접근하는 4대의 보기들이 팬텀의 레이더에 포착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페로우 미사일의 최소 사정거리 안쪽으로 들어온 후에야 이것이 미그-17 전투기들이라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으며, 밍크 편대는 2대씩 나누어져 미그-17 편대와 근접 공중전에 들어갑니다. 고속으로 돌입하던 팬텀 조종사들은 미그-17과 교차하는 순간 엔진 출력을 최대로 올리며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낯선 전술에 당황했던 미그-17 조종사들은 급상승하는 팬텀을 추격해서 역시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었죠. 하지만 잠시 후 추력의 한계점에 도달한 미그-17은 속도를 잃고 하강하기 시작했으며, 미그-17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팬텀 조종사들은 기술을 돌려 미그의 후방을 물었죠. 잠시 후 밍크 편대 팬텀들은 2.5km 후방에서 사이드와인더 8발을 몇 초 간격으로 발사합니다. 순식간에 미그-17 2대가 불덩어리로 변해버렸으며, 살아남은 미그기들은 필사적으로 도주해버렸죠. 연료가 바닥난 팬텀 편대도 더 이상의 추격을 포기하고 태국을 향해 기술을 돌립니다. 드디어 미 공군도 첫 번째 미그 격추를 달성한 것입니다. 팬텀 조종사들은 구식 전투기 미그-17이 강력한 F-4 팬텀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팬텀과의 공중전에서 연전연패하며 공포에 질린 북베트남 조종사들은 향후에는 팬텀과의 공중전을 무조건 피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이날 하루 동안 북베트남 공군은 미그-17 세대를 추가로 손실했는데, 미숙한 조종사들의 비행사고와 우군의 대공포화에 의한 손실이었죠. 60여 대 미그-17로 출발했던 북베트남 공군은 본격적인 공중전이 시작된 후에 불과 2달 만에 전력의 5분의 1을 상실했는데, 이 중 과반수가 우군의 대공포와 비행사고로 인한 손실이었습니다. 크게 위축된 북베트남 공군은 소극적인 전술로 변경했으며, 보다 많은 비행장이 건설되고 조종사들의 숙련도가 향상될 때까지는 최대한 출격을 자제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향후에 몇 개월 동안 북베트남 하늘로 날아간 팬텀 조종사들은 미그-17 전투기들을 만날 수 없었으며, 제공권은 미군에게 넘어온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차원이 다른 새로운 무기가 미군기들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항공전의 판도에 큰 충격을 주게 될 지대공 미사일 SA-2가 드디어 실전 배치를 완료한 것입니다. 베트남 항공전은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